네, 안녕하세요. 예스맨입니다.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네, 영상 속도는 1.5배를 추천드리는 바이고요. 네, 이번에도 어떠한 소식이 나왔는지 같이 한번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내 소식 먼저 설명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한국은행이 주요국 경기 회복 흐름은 지속되고 있지만 인플레이션의 우려가 있다라는 주장을 내놨습니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자산 가격 급격한 상승과 가계부채 확대가 금융의 불균형을 심화시키고 있고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글로벌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지적을 한 바가 있었고요. 영국의 3분기 GDP 예상치가 하회했으나 전분기 대비 증가했다라고 합니다. 영국의 통계청에 따르면 영국이 방역 대책을 완화한 영향으로 적객, 예술, 레크레이션, 헬스 등의 GDP 성장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달러 인덱스 추이는 95.16을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채권 시장에 군인은 날로 휴장한 가운데 상대적으로 유로와 엔화 약세 흐름이 지속된 영향성이 좀 있었다라고 하고요. 금 가격 추이는 온수당 1863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하는데요. 글로벌 달러와 강세에도 불구하고 인플레이션 우려가 여전히 지속됨에 따라 영향을 좀 끼쳤다라는 부분과 유가 추이는 배럴당 81.5달러 선에 마감을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원유 재고 증가 및 미국의 전략 비축유 공급 가능성 등의 요인으로 급락이 좀 나와주었다라는 부분과 그리고 오펙 월간 보고서 올해 하루 석유 수요가 570만 배럴의 증가를 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16만 배럴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었고요. 올해 남은 기간 동안 선진국이 아닌 빈곤국 수요가 높은 에너지 비용으로 인한 둔화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치도 내놓기도 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코인에 대한 소식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네, NFT 올라탄 코인베이스 가상자산 거래 부분보다 커질 수 있다라는 내용이 나왔는데요. NFT 시장에 대한 판도를 키워야 이제 에 따른 거래량 추이도 좀 더 키울 수가 있기 때문이죠. 뭐 그런 형태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가상자산 허브 경쟁에 마이애미 거주자의 스테이킹 수익 지급을 검토 중이다 라고 해서 에릭 애덤스 시장 단성자가 급여를 비트코인으로 받겠다라는 선포도 했고 이런 이야기도 같이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게 되면 뉴욕, 뭐 텍사스 쪽 뭐 이렇게 막 경쟁을 같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는 내가 앞으로 당선이 됐으니 이런 거에 따른 실적을 좀 더 공고히 해서 그 다음 또 그 다음을 좀 보려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으로 캐나다 채굴 기업 워싱턴 소재 수력 발전소를 매입했다라는 내용이 또 나와주기도 했었고요. 이를 위해 비트팜스는 현금 2,300만 달러와 300만 달러 상당의 보통주 41만 주를 지급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비트팜스가 확보한 전력량은 106메가와트로 늘어날 전망이다. 라고 되어져 있었고요. 채굴 장비와 접이용 전력을 통해 해당 시설에서 매일 3.7개 비트코인을 채굴할 수 있다는 점인데 ESG에 어느 정도 부합한 채굴 기업 아니면 다 떨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피치가 엘살바도르 은행 비트코인 관련 리스크가 낮다라는 평가가 나왔는데요. 왜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는 최근에 글로벌 기업들이 대규모 비트코인을 직간접 투자를 좀 많이 했고 이제 뭐 선물 ETF 시장도 엄청나게 커졌기 때문에 피치의 입장에서도 비트코인 이렇게 잘못 조금 건들다 보고 또 너무 말도 안 되는 그런 평가를 했었을 때 또 주식 시장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측면도 좀 고려를 하지 않았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도 들기도 했었고요. 커브 전쟁에 가열된 긴급 DAO 발동 거버넌스 공격으로 간주가 된다라는 나왔는데요. 이에 커브는 DeFi 프로토콜 기능을 남용한 모찌 행위가 명백한 거버넌스 공격으로 간주된다라는 내용이 나와주면서 거버넌스 권한을 가진 9명이 구성된 긴급 DAO를 발동을 해서 모찌에 지급되는 커브 보상을 차단하기로 했다
그래서 이번 DAO가 발동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근데 커브도 상당히 논란이 있는데 그 논란 속에서 잘 방어를 하고 성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런 측면도 잘 좀 보실 필요성이 있겠고요. 커브 입장에서도 연결적 고리 관계가 좀 많이 있습니다. 지금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기업과 지금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하고 있는 측면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좋은 모습을 계속 보여줘야 되겠죠. 그 다음으로 1.5억 달러 보유 비트코인 거래 주소가 8년 만에 활성화가 좀 보여주었다. 이 말의 의미는 뭐 여러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미국의 부유세 도입된 330조 부자 머스크 세금 58조 원이라고 해서 최근에 머스크 형이 매도를 했던 측면이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가장 큰 맥락으로만 본다라고 하면 아무래도 뭐 그런 게 있겠죠. 세금을 내기 위한 그런 측면으로 매도를 했다라는 게 하나 있을 것이고 오히려 일단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미실현 수익 부분을 인위적으로 내가 매도를 함으로써 내 자산 가치를 좀 더 다운그레이드 시켜서 매도한 것 대비만큼에 따른 그 차익분을 이걸로 다 메꿔줄 수 있게끔 좀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매도하고 나서도 더 올라가게 되면 조금은 곤란해질 수가 있겠죠. 왜냐면 그거 가지고 또 부족하니까 더 지분을 더 팔아야 되는 경우의 수도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뭐 간단하게 제가 두 가지만 이야기를 했지만 경우의 수는 더 많습니다. 예. 그 점은 좀 양해 부탁드리겠고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민주당이 미국 상원에서 부유세 도입을 추진되어 가고 있는 가운데 이 제도를 도입이 되면 뭐 머스크, 제프 베이조스, 억만장자 상위 10명이 세금 수입의 절반 이상을 물게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 나오기도 했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도 발의한 법안을 반영을 해서 추사한 주식 채권의 같은 미실현 이익의 23.8% 그냥 올려서 24%로 그냥 때리지 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뼈대로 두고 있다. 대부분 주식으로 구성돼 변동성이 크고 법안도 아직 확정된 것이 아니어서 세수 추산은 매우 유동적이고 간호사와 소방관들이 임금을 받을 때마다 세금을 내는 것처럼 임금이 없다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내지 않은 억만장자들도 그들의 몫에 대해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왜 이 이야기를 갑자기 꺼냈던 이유가 무엇일 것 같습니까? 당연히 이제 요 고래들, 예, 저분들은 아주 그냥 어떻게 보면 약간 스타성이 있는 부자들이죠. 예, 공개된 부자들이고 그렇지 않았던 부자들도 다 포함이 되는 것이죠. 꼭 주식만 그런 게 아니라 미실현 수익자들에게도 공통되게 너희들한테도 때려버리겠다. 라고도 볼 수도 있겠죠. 지금 그만큼 재원이 좀 부족하고 얼마나 이제 자기가 그만큼 그 여러 가지 바이든 정부가 추진하려고 하는 뭐 ESG에 따른 그런 필요 경비 예산액도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좀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아직 통과된 건 아니기 때문에 이 비트코인 고래들에 따른 움직임도 좀 유심하게 볼 필요성이 있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제 미국의 세금 부분은 아주 까다롭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웬만하면 이런 고래들이 잘 피해 나갈 수가 있을 것인지 아닐 것인지 그리고 만약에 그게 세금 시점에 도래를 했었을 때에 따른 지갑의 이동성이 만해진다라고 하면 또 이렇게도 추정을 해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을 저는 제시하는 바입니다. 그런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마이이더 월렛의 NFT 기능 이더의 블록을 출시한다 라는 내용이 있었고 캐나다 유명 기업가가 포트폴리오 중에 암호화폐 10% 할당하겠다라는 의견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DCG 암호화폐 채굴 자회사 파운드리가 암호화폐 스테이킹 플랫폼을 출시하겠다라는 내용과 컨센서스 웹 Q 3분기 보고서가 340만 개 주소의 디파이 프로토콜과 상호작용 중이다
라는 내용이 나온 게 있었고요. JP모건의 디파이 성장세가 이더의 가치 상승이 견인되고 있는데 아직 메인스트림까지 가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그거에 따른 리스크도 조만간에 설명을 뒷부분에 가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태국 부동산 중개업체가 암호화폐 결제 지원을 하겠다라는 의미는 이제 이 내용을 보시면 알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이제 대부분 국가들의 경제가 생각보다 별로 좋지 못했습니다. 그러하다 보니까 태국이나 나머지 필리핀 이런 쪽은 어쩔 수 없이 그런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최대한 결제에 따른 이런 형태를 계속 확대하려고 하겠죠. 그리고 최근에 여행 유튜버 분들도 어떻게 해서든 예산을 좀 줄이고자 해서 최근에 미국에 이제 그 해당의 그런 큰 숙박 회사가 있었는데 그 숙박 회사에서도 그런 암호화폐 결제 부분을 또 제휴가 되어져 있는 쪽으로 해서 좀 더 저렴하게 해서 사용하셨던 사례도 최근에 영상으로도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예, 되게 이제 구독자 수가 엄청 많으신 분이 올려주셨는데 그것도 되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예, 그러하는 사람들 쓰고 있다라는 게 이제는 거의 웬만한 좀 스마트족 여행 유튜버 분들은 거의 다 쓰지 않을까라고도 또 생각이 들기도 하거든요. 아무튼 이런 중개업체 쪽도 앞으로 더더더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해볼 필요성이 있게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으로 최근에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에 따른 디파이 규제가 곧 생긴다. CEO가 직접 이야기를 했습니다. 웬만하면 옹호하고 계속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왜 이 시점엔 이런 이야기를 했었을까? 우리는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회사 자체가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 네, 그냥 상장되어져 있는 그런 지주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주식시장에 있어서 아무래도 무언가를 또 이렇게 슬그머니 또 듣지 않았을까.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조금은 조심성 있게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요. 최근에 야당의 대표가 전국민 대상 가상자산 지급에 따른 이야기가 이에 대해서 좀 부정적인 언급을 좀 하기도 했었는데요. 최근에 이재명 씨가 NFT 관련되어져 있는 이야기로 뭐 코인 언급을 좀 했었죠. 그래서 그거에 따른 반론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제대로 과연 될까라는 생각은 저는 좀 물음표이다. 그냥 약간의 요론성을 좀 다룬 거 아니겠냐 정도인데 여러분들 생각도 한번 좀 깊게 고민을 해 보시면서 이게 우리한테 정말 도움이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불로소득 찾겠다더니 심상준 씨가 이재명을 또 공격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저는 정치적인 부분을 배제하고 그냥 불로소득에 대한 이야기만 다시 한번 저의 주관적인 의견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로소득 자체가 이 시대에 없어요. 예, 이 시대에 없습니다. 불로소득 자체라는 건. 옛날에는 뭐 그럴 수 있겠죠. 왜냐면 토지 기반에서 에 따른 부가가치가 좀 많이 나왔으니까. 근데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시대가 되게 빠르게 발전을 하다 보니까 그 트렌디에 도태되는 측면에 있는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부분이 감각상각으로 다 빠져버리고 주도했던 회사들에 대한 트렌드도 시총이 1위가 매번 바뀌었습니다. 국내 주식으로 보았을 때는 삼성전자가 꽤 오랫동안 1등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미국의 기준을 보게 되면 매번 주인공이 계속 바뀌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로소득으로 보기에는 좀 어렵죠. 그리고 한창 적절한 예시를 또 보게 되면 컴퓨터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다들 아시겠죠. 인텔이라는 그 엄청난 회사도 어떻게 보면 시대착오적인 생각과 약간 트렌드를 잘 못 따라간 부분으로 인해서 오히려 도태돼서 지금에 따른 AMD가 오히려 급부상을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불로소득 자체를 이렇게 얘기하는 건 그냥 저는 좀 쇼라고 표현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고요. 더 쉽게 설명을 좀 드린다고 하면 뭐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자녀 계획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자녀가 계신 분들은 나중에 잘 되라고 계속 교육을 시키고 어떻게 해서든 이 아이가 올바른 길을 갈 수 있게끔 하는데 최종 종착지가 무엇입니까? 어차피 부자가 되기 위한 궤도를 달리고자 해서 그렇게 키우고 성장을 시키는 배경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불로소득에 대한 마인드십 자체가 약간 지금의 모든 정치인들에 대한 생각은 여기에서 어떻게 해서든 위에 있는 이 부자에 있는 이 틀에서 어떻게 해서든 세수를 좀 더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약간의 립 서비스가 좀 더 들어가져 있는 거예요. 근데 일반 사람들이 나는 부자가 되지 않을 거라는 마인드십인데 내 자녀를 키울 때는 부자가 될 가능성을 높게 평가를 해서 키우는 것 자체가 약간의 모순이 있다는 것이요. 만약에 그 아이가 정말 똑똑해서 좀 부자에 있는 단계를 조금만 더 노력을 하면 부자가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부자에 있는 단계를 오히려 이런 부분으로 역으로 해서 여러 가지에 있는 장치가 더 많아지고 세금이 더욱더 두터워지면 부자가 될 수 있는 단계가 쉽지가 않아요. 아셨겠나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옛날에는 10억 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세금도 좀 적게 내고 그런 부분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에 있는 부자 반열이 좀 있었지만 뭐 20억이나 30억이나 50억 원이 있으면 그게 지금의 젊은 층들이 바라보는 시각은 이것도 좀 부족하다라는 의견 이유 중에 하나는 물가 플러스 세금인데 물가 안에 세금도 또 들어가져 있잖아요. 부가가치세가. 그렇기 때문에 물가의 가중치와 세금의 가중치가 생각보다 부담률이 더 많이 하는데 여기 플러스 알파의 세금치를 더 많이 붙이려고 하니까 이걸 다 떼면 내가 생각했던 부자의 반열 위에 올라가야 좀 여유로운 삶이 나오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무언가를 하나를 좀 더 포기하고 중산층에서 애매한 중산층에서 계속 머물게끔 하는 그런 형태가 좀 그러하죠. 왜냐면 노력은 미친 듯이 했는데 내 위치는 계속 중간에만 있어. 그러면 좀 그러잖아요. 아무튼 제가 뭐 약간 두서없이 이야기를 하긴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이 불로소득 부분에 대해서에 대한 언급은 어차피 약간의 장난질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어차피 세금이 필요하면 그냥 세금에 따른 정책만 그냥 조세 정책만 잘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굳이 이런 거는 어떻게 보면 약간의 쇼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정치적인 거 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냥 불로소득에 대해서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자녀가 올라간다고 해도 결국엔 부자로 키울 생각이 없다라고 하면 그렇게 키우셔도 되겠지만 결국엔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죠. 네, 여기까지 이야기를 좀 하도록 하겠고요. 뭐 저의 생각과 분명 또 다른 생각도 가지고 계시겠죠. 그 다음에 비트코인 템 루트 업그레이드가 이제 되었는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 프라이버시 부분 기능이라고 그냥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전에도 설명을 드리기도 했었고요. 예, 서울 스타즈의 유나 NFT 11월 17일 날 공식 발행을 하겠다라는 내용이 또 있기도 했었고 그 다음으로 업비트의 상장 후보군이라고 해가지고 닉네임 뭐라고요? 파브더 버린다 뭐 이런 형태의 닉네임을 가지셨던 분이 올려주셨던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업비트 상장 트렌드 쿼터 A, B, C로 이제 이분 나름대로 한번 정리를 해놨던 것 같아요. A는 검증이 튼실한 놈. 그러니까 이미 해외 거래소에서는 이미 다 상장이 됐고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데 상장이 안 됐던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런 거 뭐 컴파운드 같은 거나 예를 들어서 그런 게 아직 업비트에는 상장이 안 되어져 있으니까 그런 거를 이야기를 하는 것 같고 쿼터 B는 인기, 성장 가능성이 있는 놈들 그리고 쿼터 C는 말 그대로 대표 마음대로 아니면 뭐 다른 부분이 있겠죠. 근데 최근에 이제 언급이 되어져 있는 건 여기서 보충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 이제 상장에 대한 근거가 좀 부실하다라고 해가지고 최근에 이제 금융위에서는 우리가 조금 더 개입을 하고자 하는 그런 뉘앙스가 최근에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에서는 거래소 자체에서 검증을 해서 뭐 이렇게 상장을 했지만 나중에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뭐 지금의 한국 거래소가 뭐 주관을 해서 뭐 하듯이 아마 금융위에서 약간의 그런 형태를 좀 띠지 않을까 싶어요. 일단은 운만 띄어놨기 때문에 언젠가는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으로 놈놈놈 중에 튼실 쿼터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파이낸스에서 상장되어 일정 시간 검증이 완료된 것들, 시총 100위권의 진입 경험이 있거나 가능한 규모들, 알트 일괄 하락 시 방어력이 매우 좋았던 것들, 그리고 인기 혹은 성장 쿼터들은 기술 호평 분위기가 있는 코인도 주로 선정이 되었기 때문에 특히 언론에 자주 노출될수록 유리한 부분이 있었다. 왜냐하면 업비트도 이 거래량을 먹고 사는 애들이니까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좀 볼 필요성이 있겠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보게 되면 그런 쪽을 좀 유심하게 좀 보셔라 라는 이야기가 좀 눈에 들어왔고요. 그 다음으로 다날 페이코인 효과이다 라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페이코인 사용자 및 가맹처가 확대가 됐다라고 해서 나왔다고 합니다. 예. 아무래도 페이코인에 대한 이 단알에 실제 제가 뭐 분기 보고서를 따로 빼고 현금 흐름표 따로 빼가지고 분석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의 이 중국의 인터넷 쓰레기 인터넷 때문에 무엇을 하나를 좀 띄우려고 하면 느리다라는 거 그것 때문에 뭐 어쩔 수가 없겠지만 그리고 코인 방송이니까 코인 위주로만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아무래도 코인의 차익 에 대한 실험분인 것인지 아니면 코인에 따른 그 장부 가치상 코인을 보유했는데 코인이 상승분에 따른 그 가치 반영을 했던 것인지 그거에 따른 영향성이 매우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일 것 같으니까요. 그 다음으로 디파이에 애치된 자산 총액이 300조 원을 넘겼다라는 내용인데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 관련 데이터 분석 사이트 디파이 라마에 따르면 디파이 프로젝트 중에 애치된 자산은 2693억 원 정도를 기록했으며 한국의 총 예산 558조 원의 56%에 해당이 된다. 디파이의 가상자산 등에 담보를 맡기고 이자를 받거나 가상자산에 대출을 받는 등 금융 서비스를 은행이나 중개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말을 하게 되는데 최근 1년 새 디파이 산업은 가파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애치된 자산이 10조 원을 넘는 것은 지난해 9월 말이었다. 그리고 지난해 9월 24일 애치된 자산은 거의 10조 원의 기록을 하고 있고 지금은 1년이 지난 시점에서는 300조 원을 넘겼기 때문에 상당히 의미가 있다. 프로젝트별로 보면 커브가 24조, 메이커다오가 22조 원, 아베가 19조 원 정도를 기록을 해주고 있다 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요게 돈벌이가 좀 된다라고 해서 금융권이 요새 좀 많이 눈독을 많이 들이고 있고 오히려 SEC 쪽에서도 생각보다 빠르게 규제를 가려고 하는데 요거 규제에 따른 충격이 아마 시장의 하락의 신호탄이 될 확률이 매우 높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그게 선물 투자만 하셨던 분들은 그냥 무작위로 숏배팅만 나올 겁니다. 왜냐하면 현물이 받쳐주는 지금 생태계 환경이 아니기 때문에 선물 시장만 엄청나게 커졌거든요. 진짜 말도 안 되게 커졌기 때문에 숏배팅이 한 번 나오게 되면 기하급수적으로 아마 패턴이 확 바뀔 확률도 높다라는 걸 계속 말씀드리는 측면이 이게 되겠고요. 최근에 오미세고가 이제 스냅샷 끝나고 나서 하락이 컸죠. 네, 그 내용 또 잠깐 다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식 홈페이지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다. 스냅샷 11월 12일 기준으로 보바 에어드랍 자격 요건을 한번 보게 되면 거래소에서 지원해주는 거 빼고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스냅샷 이후 1년 안에 오미세고 토큰 레이어2에 옮기는 경우 에어드랍 여전히 받을 수가 있다. 단 이 경우에 클레임 후 30일간의 락업 기간이 있다. 30일이 지나면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스냅샷 일자 전에 미리 레이어1 이더리움 계정이 보바에
불입증이 되어져 있고 그 계정이 오미세고를 보유하고 있을 때만 가능하게 된다. 원래 개인이 에어드랍을 받으려면 오미세고의 보바에 미리 옮겨야 하지만 미처 그렇게 하지 못한 홀더가 레이어원의 오미세고를 스냅샷 일자에 보유하고 있다면 이외라도 보바에 옮겨준다면 취지인 것 같다. 정리하자면 브릿지된 계정과 스냅샷 일자에 오미세고 토큰을 보유하고 있다. 두 조건이 만족하면 문제될 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보충 설명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바 토큰의 세팅 가격이 바뀌고 있다. 개이득이다! 라고 해서 억수익중 님이 남겨주셨던 내용인데요. 보게 되면 이제 보바가 보이고 수량과 금액이 보이죠. 예, 그래서 5달러 부분 이렇게 이제 표기를 했는데 보니까 금액 봐라. 그러니까 수량과 금액이 계속 바뀐다라는 걸 이제 보여드리는 측면이죠. 8달러. 그래서 계속 보여지면 여기에서만 보았을 때 계속 수량은 바뀌지만 일단은 계속 가격대가 어느 정도 괜찮게 흘러가고 있으니 기대감이 좀 커져가고 있는데 일단 뭐가 됐든 간에 영순위는 비트코인이 빠지지 않아야 됩니다. 네. 그래야지 보바도 좀 먹고 나올 수 있을 만한 그 정도 여유분이 나오겠죠. 그리고 뭐가 됐든 간에 보바에 이제 에어드랍 받고 특정 거래소 부분에서 상장이 되면 거기에서 분명히 첫 상장됐던 그 거래소에서 수익을 다 챙겨 먹으셔야 됩니다. 두 번째, 세 번째까지는 장담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간차가 꽤 좀 벌어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잘 못 챙겨 먹습니다. 과거 기반에 저도 여러 번 해봐서 알지만 첫 번째, 두 번째 거래소 때까지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세 번째, 네 번째 상장하는 쪽은 기간의 차가 좀 많이 나기 때문에 거기에서 차익을 낼 수 있을 만한 요건은 거의 없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장기적으로 좀 어떻게 보면은 레이어 2 부분을 좀 기대감을 더 보시고 장기적인 투자를 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더리움 수수료 부분에 따른 문제점으로 인해서도 어느 정도 레이어 2 시장도 상당히 괜찮게 보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죠. 그런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고 엔터 쪽은 새로운 먹거리가 NFT 시장인 것 같다. 4대 기업 모두 출사표를 던졌다. 요새 이제 뭐 개나 소나의 이제 코스피, 코스닥 한국 주식시장은 NFT 부분만 달았다 하면 다 급등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좀 재미난 부분인데 블루베리 NFT라고 해가지고 미국의 콘돔 판매 급증 소식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되어져 있는데 팬데믹 이전처럼 자유로운 여름을 향하고 있다며 대표적인 사례가 콘돔 수요 증가를 보여주고 있다. 왜냐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여행 수요가 어느 정도 회복을 보여주고 있고 일단은 미국 안에 있는 항공의 티켓이 부족할 정도입니다. 예상치를 이미 항공사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나게 극복을 하고 있죠. 그래서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행 시장이 상당히 좋았고 에어비앤비나 이런 뭐 숙박시설 부분에 따른 회사들도 상당히 지금 실적이 상당히 좋게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거의 미국은 뭐 어떻게 보면은 이번 코로나 부분은 거의 다 끝났다라고 볼 정도로 상당히 괜찮고 이따가 또 보충 설명을 해드리기도 하겠지만 지금 인력 시장 부분에 대한 부족 부분은 거의 다 회복이 다 됐고요. 예. 그 다음에 물류 운송 부분에 따른 문제점만 약간 남았을 뿐입니다. 그 이야기를 드리고 싶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왜 재밌냐면 원래 이 사명이 아니었어요. 근데 여기에 한번 보십시오. 블루베리 뒤에 NFT를 갖다 붙였죠. 근데 콘돔에 NFT 이름이 맞을까? 근데 이것도 말장난인 게 NFT가 대체 불가인데 콘돔을 대체 불가하죠. 네. 피임을 대체 불가능하니까 가장 많이 쓰이기도 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름을 참 잘 지었다. 테마성으로 보았을 때
잘 맞는다. 웃자고 갖고 온 내용인데 마케팅 하나는 기똥찼다라고 볼 수가 있는 대목이었고요. 오늘 방송도 약간 좀 길어질 것 같은데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 이제 올해 부분은 저는 약속대로 저는 다음 주 주중에 매도를 진행할 겁니다. 날짜는 따로 언급은 안 하고 다음 주 주중에 무조건 팔 것이기 때문에 그냥 여러분들 나름대로 주관적으로 항상 투자는 주관적으로 자기 기준대로 가져가셔야 돼요. 그래야지 후회가 좀 덜합니다. 무엇을 선택했던 간에 사람의 욕심은 끝도 없기 때문에 뭐가 됐든 간에 후회가 남거든요. 저도 후회를 남아요. 항상. 왜 끝까지 못 먹었을까? 왜 좀 더 분석이 좀 어떤 점이 부족을 했을까? 이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어떤 구독자님이 미리 알려달라고 해서 다음 주 부분 때 언급하는 것보다 어떻게 보면 오늘 방송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는 게 바람직할 것 같아서 언급을 좀 드렸던 부분이고요. 올해 시장도 대부분 전문가들이 예측하기가 정말 힘들었다라고 했습니다. 내년은 더 힘들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일개 제가 코인 유튜버 입장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너는 못 맞췄지. 이게 아니고 대부분 정말 어려워요. 왜 어렵냐? 에너지 시장도 알아야 되고 공급의 운송 차질도 알아야 되고 해야 되는데 이게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그리고 국가 간의 또 정치적인 부분도 약간의 얽혀져 있는 부분도 뭐 좋게 풀릴 거냐? 이거는 사람의 마음을 읽어야 되는데 지금 관시법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제 주관대로 그냥 분석을 해서 제 주관대로 제 돈을 굴려서 뭐 제가 판단과 제가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손해나도 제가 그냥 그건 좀 감수를 하고 여러분들은 이런 정보를 좀 들었을 때 여기에서 필요한 부분만 빼내서 이제 내가 결정을 했었을 때 과연 이게 좋을까 나쁠까 이런 형태로만 좀 자료를 쓰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제가 팔았을 때 꼭 같이 팔아서 꼭 후회하시지는 마시고 본인의 주관대로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또 말이 또 길어졌네요. 왜냐하면 실시간 방송을 못 하다 보니까 해외이다 보니까는 핑이 튀기 때문에 못 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를 다 어떻게 해서는 꾸겨서 설명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좀 항상 죄송스럽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플레이션 상승 요인은 크게 세 가지가 나왔는데 이제 수요 확장 국면이냐라는 부분을 보게 되면 소매 판매 추이도 어느 정도 거의 절정에 다다랐다. 라고 보여주고 있고 이제 코로나 지원금도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이제 이 소매 판매 부분도 약간은 꺾일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내용이 왜 중요하냐면 내년에 금리 인상 부분을 할 건데 제가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듯이 첫 번째 금리 인상이 가장 클 거예요. 그리고 테이퍼링 시작하고 나서도 진통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게 코인 시장 비껴나가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저의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 시점에 있어서 힘은 많이 빠질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하기 때문에 저는 그 주장을 그대로 살려서 다음 주에 대한 그런 매도 생각이 그런 기반으로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라는 걸 알려드리는 부분이고 이제 테이퍼링 시점은 11월 22일로 알고 있는데 그 시점 이전에 좀 저는 정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금 인상에 대한 수요 확대 부분도 어느 정도 이것도 왜 평균 임금 인상 부분이 높게 책정이 되어져 있냐라는 것 때문에 실질적으로 인플레가 더 세지고 임금에 따른 소비 부분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좀 양호해지지 않겠냐라고 하는 이제 대부분 전문가들은 아니다라는 주장도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여기 보시면 12월 이후 고용 변동에 따른 측면도 레저 여가 부분이 가장 높죠. 네. 이쪽이 회복을 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드 코로나 부분이고 이제 회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극단적인 예시로 본다라고 하면 대부분 이쪽에서 평균 임금 추이가 높은 고액 연봉들만
다 챙겨 먹었어요. 그리고 레저 쪽은 거의 제로죠. 그래서 편입이 거의 안 됐습니다. 그냥 빠졌어요. 제외가 됐어요. 그러니까 평균 임금 추이가 높게 나왔겠죠.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짜리가 있었고 여기에 뭐 500만 원짜리 임금이 있었다고 칩시다. 근데 여기 레저 여가는 거의 문을 닫았으니까 영원일 거 아니겠어요? 거의 재난지원금으로 거의 다 땜빵을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책장이 빠진 거죠. 제외가 된 거죠. 그러니까 여기 평균치니까 평균치가 생각보다 임금 인상 추이가 높게 나왔거나 뭐 그렇게 표현을 할 수도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더 낮아질 수밖에 없다. 지금은 높게 나온 건 일시적인 부분이다. 라는 것이다. 그래서 이 임금에 따른 스트레스성도 그렇게 크게 뭐 걱정할 필요성은 없다. 그리고 수요 확대 증거 부분도 없다. 라는 이야기도 같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시간당 팁 부분도 같이 미국은 같이 합해가지고 하기 때문에 이런 것까지도 보았을 때 임금 인상률 추이는 어느 정도 안정세를 찾을 것으로 보여진다. 그래서 크게 뭐 문제점은 없을 거고, 그리고 대기업 부분에 따른 측면이 구인자 확대가 된다라고 해서 임금 인상을 의미하지 않는다라는 이유는 대기업 부분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는 안정세를 가져가고 있는데 항상 문제였던 게 중소기업 부분이 문제였기 때문에 그런 측면을 보았을 때는 그냥 거의 과거와 비슷한 회귀하는 현상을 좀 보여줄 것이다 라는 의견이 좀 많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런 데이터를 좀 보면서 느꼈던 거는 무엇이냐면, 일단은 소매 판매가 둔화가 되는 이유도 이제 실제 설비 가동률에 따른 형태를 생각보다 좀 더 이상 가동률을 높일 필요성이 없다라고 하고 있는 실정이고, 그 다음에 대부분 재고를 좀 많이 쌓으려고 하는 습성도 많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적인 형태에 따른 이런 뭐 코로나로 인한 여러 가지 변목 현상들 때문에 앞으로에 따른 인플레 부분은 일시적이다라고 연준이 얘기했던 이유가 뭐 이런 형태 때문에 본 것 같다라는 걸 제가 풀어서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고, 나중에 보게 되면 이제 금리 인상 추이를 이런 걸 보게 되었을 때는 이제 이 아무래도 3분기 정도 때를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 한 6월에서 8월 사이를 좀 보고 있더라고요. 그러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은 못해도 내년에 첫 번째 금리 인상 추이를 그 정도 시점으로 잡고 코인 투자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가동률 추이도 좀 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소매 판매 부분도 약간의 둔화가 되어가고 있고, 그리고 위드 코로나로 인해서 이제 임금에 따른 평균 추이도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가고 있는 실정이고, 더 이상 설비의 가동률 추이도 더 이상 높게 가져가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추이 같은 경우에는 원만한 형태로 가져갈 확률이 매우 높다. 그래서 대부분 전문가들은 이제는 어느 정도 인플레는 좀 더 일시적으로 한 6개월에서 길게는 8개월까지는 높게 가져갈 수는 있겠지만 그게 천천히 떨어지는 부분이 발생을 해서 이제는 둔화가 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기반으로 보았을 때 뭐 금리 인상은 대부분 6월에서 8월 정도를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점으로 좀 봐야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도 상당히 중요하게 하는데 재미없을까봐 그냥 짧게 그냥 후려쳐서 그렇게 이야기를 좀 드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드린다고 하면 이제 뭐 가동률 추이 뭐 그 이상 만약에 돌리고 싶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이상 찍어내지 않는 이유도 분명히 어떠한 이유가 있었겠죠. 그래서 그런 측면을 또 보았을 때 소매 판매 부분도 어느 정도 둔화가 보여주고 있고, 임금이 생각보다 높다라는 부분도 알고 봤더니 레저 스포츠 부분이 빠져서 그랬다라는 내용들도 있었고,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좀 있었고, 연말에는 아무래도 불프와 크리스마스 부분이 좀 있어서 조금 더 연장이 되어 갈 확률은 있지만 아무래도 그 이상 가기는 좀 어려울 것 같다라는 의견도 있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이제 이런 의견을 좀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또 투자하는데 좀 도움이 많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정리는 이제 부자 증세에 따른 형태가 상위 부분으로 끝날 것이냐, 예산이 부족해서
중상위까지 확대가 될 것이냐도 변수가 있어요. 왜냐면 중간 선거가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좀 고려를 해야 된다라는 측면도 좀 있겠죠. 그래서 그런 거를 좀 봤을 때 생각보다 우리는 좀 생각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요 정도로 해서 끝내도록 할게요.